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가보네요. 먼저 30년 전부터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 그래서 우리가 더 주목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요즘은 일본이 장례 문화까지 바뀌었다. 이건 무슨 소식인가요? 네, 일본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네. 고인을 화장해서 유골을 매장하거나 아니면 납골당에 안치합니다. 다만 장례의 99%가 불교식으로 치러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17세기 초에 에도 시대에서 그때부터 사찰에서 승려가 장례를 주관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한 가지 또 다른 점은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더 차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곡소리를 내고 크게 슬프게 울어야 이제 망자를 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고인을 조용히 보내드리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2000년대 중반부터 고령화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한 30년 정도가 지났고 그러면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다사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 문화도 당연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핵심은 간소화입니다. 간소화요. 예. 네, 단계를 많이 줄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일본에서 행해지던 장례 방식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일반장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예.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을 초대해서 가족이든 친구든 친지든 지인이든 다 초대를 해서 장례식과 고별식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하는 조문객이 한 50명 정도 이상이면 일반장으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다음은 가족장인데요. 아까 일반장보다 조금 더 규모가 적습니다. 네. 한 30명 정도 되는 규모에서 고인의 그 가족과 친지, 그다음에 가까운 지인들만 부르는 그런 조문객으로 부르는 형태가 가족장으로 불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일장이라고 해요. 장례식이랑 고별식을 원래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데 이걸 하루에 해결하는, 네. 단 하루에 실시하는 참 간소화된 방식이고요. 마지막은 이것조차 없이 그냥 바로 고별식을 생략하고 화장장으로 고인을 모시는 직장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장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나머지 직장이나 일일장이나 가족장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해요. 네. 저 실제로 일본 장례 컨설팅 기업 가마쿠라 신쇼가 조사를 해봤더니 2015년에는 60%가 일반장을 치렀거든요. 그리고 일일장은 4%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그 일반장은 30% 수준으로 한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가족장이 전체 장례 유형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일반장의 비율도 10% 정도로 많이 확대됐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쭉 말씀 듣고 본 내용을 다 정리를 해봤더니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례가 간소화되고 있다 이렇게 네.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유족들이 좀 힘에 부쳐서인데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2023년 기준에 일본의 평균 수명을 한번 살펴보면 예. 남성이 81살, 여성이 87살이 평균 수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80이 훌쩍 넘어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상주 역할을 해야 될 자녀들조차 이미 고령인 경우가 많은 거죠. 예.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도 묘지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벅차고요. 그리고 조문객들도 대부분 고인과 비슷한 또래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애초에 장례식에 참석할 사람이 점점 더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지난해 일본 사망자 수가 155만 명으로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이후를 보면 사망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따라서 일본 인구문제연구소는 2040년이면 연간 사망자가 167만 명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예. 하루에 4,570명씩 사망하는 수준입니다. 야, 하루에 4,570명. 네, 5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매일 사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반면 출생자 수는 어떻게 변화했냐를 보면 90년대 들어서 출생자 수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한 자녀 가정이 대부분이었으니까 나이가 들어버린 상주가 혼자서
옛날식 장례를 치르는 건 더 이상 힘든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일본의 그 가족묘는 대개 장남이 이어받아요. 그래서 장남이 가문의 무덤을 관리하고 또 무덤이 있는 사찰에 무덤 관리 비용도 내고 명절마다 그 사찰에 찾아가서 조상님들을 뵙는 그런 책무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향 때마다 그 가족묘가 있는 사찰에 내려가기도 굉장히 번거로워진 거죠. 그래서 연간 수십만 개의 무덤이 이장이 되고 있고 또 수목장이나 바다장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좀 눈에 띄는 대목인 게 원래 일본에서는 수목장이나 그 바다장, 그러니까 산이나 바다에 유해를 뿌리는 걸 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인구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그 문화가 수용된 거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혼자 남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묘지 친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나와 함께 묻힐 친구를 그냥 죽기 전에 이렇게 예. 좀 알아봐서 수목장 묘지에 함께 묻히기도 하고 예. 아니면 자손이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계승형 묘지를 지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일본도 아주 고령화가 되기 시작했고 또 저출산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장례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게 다 이렇게 투영이 되는데 네. 이거 다 듣고 봤더니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도 비슷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하다가 최근에 생긴 일본의 다양한 장례 방식이 눈에 띄었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하늘장이었습니다. 하늘장은 또 뭔가요? 장례를 하늘에서 치른다 이러한 의미로 만들어진 건데 일본의 한 회사가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 헬륨가스를 채운 풍선에다가 예. 유골을 담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로 올려보내요. 예. 그러면 이 풍선이 하늘로 쭉쭉 올라가다가 한 성층권쯤에서 팡 터지는데 예. 이때 유골도 함께 하늘에서 이제 터지면서 이게 뿌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때 자기가 이제 원한다면 반려동물의 유골과 함께 담기거나 아니면 지인과 함께 그 풍선에 담기면 뭐 할인도 해주는 것처럼 방식은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하늘장이 매장하는 방식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데요. 매장을 위해서 묘비를 매입하는 비용이 100만 엔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돈이 한다고 하는데 하늘장은 24만 엔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또 다른 특이한 문화 중에 드라이브스루 추모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또 뭔가요? 좀 엽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예. 수 있고 또 일본 현지에서도 맨 처음 이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약간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문에 대한 그런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었는데요. 오히려 노인들은 이 방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서 그 장례식장까지 가는 그 단계를 없애주고 간편하게 조문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네. 반긴 거죠. 예.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방문객들이 차를 타고 그 창고로 가요. 예. 그래서 터치 스크린에 자기의 이름을 쓰고 메모를 남긴 뒤에 예. 조의금을 냅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에 얼굴을 이렇게 비추면 예. 안에 있는 상주와 이제 소통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진정한 비대면 조문인 거죠. 예. 그리고 불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전자향로까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장례 방식으로는 여행 장례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관광버스를 운구차로 개조를 해요. 그래서 유가족이 고인과 함께 의미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그런 장례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뭐 우리 어머니가 오래 투병하느라 벚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어머니를 모시고 벚꽃 명소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아버지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응원하던 팀의 홈 경기장을 가고 이런 식으로 유가족과 고인이 마지막 추억 여행을 하는 그런 상품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일본에서는 장례 서비스라고 해야 될지 장례 문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다채로워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단 소규모 가족장이나 일일장이 확대되면서 그 상조회사들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경제산업성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장례 한 건당 평균 매출이 121만 엔 정도였는데 이게 2006년에 기록한 정점보다 20%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객단가가 낮아진 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상속과 관련된 컨설팅을 해주는 것처럼 최대한 시장을 확장해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졌는데 네. 최근에는 요양시설에서 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의 16%가 요양시설에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하는데 이때 따로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모시지 않고 요양시설의 방이나 공용 공간에서 추모를 할 수 있어서 이제 요양시설 업체들도 우리가 장례 그 시장에 진출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오히려 유가족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왜냐하면 아까 일본은 화장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일본에서는 화장터가 부족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화장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일주일을 화장터를 찾지 못해서 어쨌든 어디엔가 시신을 잠시 안치해둬야 되는데 네. 요 고민을 요양시설이 덜어주겠다라고 나서니까 당연히 유가족들은 요양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다사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간소하고 실용적인 장례 문화가 우리보다 앞서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 머지않아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도래할 인구 구조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굉장히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어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소식 한번 알아보죠. 중국에선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출세 공식 이런 거 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중국에서는 최근 실력보다 혈연이 통하는 그런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 입장에서는 계층 사다리가 사라진 게 아니냐 이러한 불만이 확대되고 있는 건데 네.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이 기다릴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점점 더 옅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좌절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러 개 등장했어요. 첫 번째로 핀디에라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네. 이게 쉽게 말하면 아빠 찬스예요. 아빠 찬스로 경쟁을 한다. 아버지의 배경을 이용한다라는 뜻으로 연주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세트를 비꼬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카운티 브라만이라고 그 브라만이 인도 카스트 제도 중에서 가장 최상위층을 뜻하잖아요. 예. 거기에 카운티, 그러니까 지방 소도시를 합쳐가지고 지방 소도시를 꽉 잡고 있는 그런 엘리트 계층들을 지칭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맥을 통해서 일자리를 독점하고 점점 더 엘리트 계층은 사회적 지위를 높여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조적인 단어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도시의 멍청이다라고 스스로 부르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제가 중국어를 몰라서 성조를 모르겠지만 샤오젠 쭈오티지아 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농촌이나 작은 도시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도시의 명문대학에 진학했는데 막상 도시에서 직장 생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시 출신들과 나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인데 누구는 공산당 서기의 아들이고 네. 누구는 대학 부총장의 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농촌 출신 서민이 격차를 느끼게 되면서 네. 나는 그냥 소도시에서 태어난 나고 자란 멍청이구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불평등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신조어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 보니까요. 그렇다면 청년들은 요즘 여러 불평등 요소들 중에 어떤 부분에서 불평등이 제일 크게 체감하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취업 문제이겠는데요. 취업이요. 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에서 계층 상승을 하려면 가장 안정적인 길은 국영기업에 취업하는 거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 국영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적절한 인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뭐 별다른 인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회가 주어지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국영기업 일자리가 가진 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런 불만에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지난해 여름에 중국 베이징시의 유명한 병원에서 불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네. 좀 설명해 드리자면 흉부외과 의사인 샤오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집도하는 수술방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 레지던트인 둥시인과 간호사가 말다툼을 벌이는데 이 흉부외과 의사가 레지던트의 편을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확대되면서 의료진이 수술실을 30분 넘게 비웠는데요. 네. 이 사건이 알려진 뒤에 더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뭔가요?
샤오페이가 유부남이었고 그가 감싼 레지던트 둥시인과는 불륜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퍼지니까 중국 네티즌들은 둥시잉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예. 이러면서 신상을 파헤치는 것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의사가 됐냐라는 의문이 불거졌습니다. 왜냐하면 둥시잉이 학부에서 의학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네. 4년 만에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든요. 예. 어떻게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출발한 의심이 결국 그녀의 논문 표절과 수강 과목 학점 위조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베이징시는 지난 5월에 둥시잉의 의사 자격증과 의료 행위 자격증을 취소했고요. 또 베이징 연합의과대학의 졸업증명서와 박사 학위증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둥시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녀가 소위 금수저였기 때문이 아니었겠냐 이런 의심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공산당의 고위층이고 어머니도 베이징 과기대의 부원장을 지낸 이런 특권 계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둥시잉이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특권이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작동을 했고 그래서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학업이나 취업 모든 면에서 밀려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씁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보도되고 또 스스로 청년들이 낙담할 만한 불평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은 도전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게 되고 이거는 국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만드는 즉 성장 동력이 약해지니까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중국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도전 의지가 꺾이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국가적인 입장에서 가장 큰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자수성가한 것처럼 보이는 기업인들도 사실은 풍부한 학력과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예 학력에 매달리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초에 중국에서는 가오카오가 치러졌어요. 우리나라의 수학 능력 시험과 같은 그런 대규모 시험인데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가오카오 응시자 수가 1,335만 명으로 8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올해 시험을 치러야 되는 2006년, 2007년 학생들의 그 인구 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네. 명문대에 가서 뭐 하겠냐, 대학 졸업장을 받아서 뭐 하겠냐라는 그러한 인식이 퍼진 것도 그 수험생 수가 줄어든 것에 한몫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좁은 명문대 합격문을 뚫어도 고소득 직업을 갖기 유리한 금융이나 IT 계열을 전공하더라도 졸업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일찍이 직업교육을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었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교육 기회가 어차피 특권층에 몰려 있다 보니까 시골에서 나고 자란 내가 굳이 그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될까? 이러한 회의도 작용을 했고요. 네. 실제로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상위 1%의 명문 대학에서 점점 농촌 출신의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평균에 비해서 소득 하위 20%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하려면 14배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감정이 사회 전반의 결속을 좀 해치고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중국도 그 사이에 불평등 정도가 되게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예 청년들이 낙담하는 수준까지 전개되고 있었군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글로벌 자산가들, 특히 헤지펀드들이 런던을 떠나 아랍에미리트로 향하고 있다. 이거는 뭐 오일머니 이쪽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그야말로 글로벌 헤지펀드들을 싹싹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홍콩의 헤지펀드들이 두바이나 아부다비로 향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우선 수치상으로 지난해 7월 기준 이 지역에 등록된 40개 헤지펀드 중에 3분의 1 이상이 최근 1년, 최근 12개월 내에 새로 둥지를 튼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런던이나 뉴욕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자회사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두바이와 아부다비로 향했냐?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어요. 네.
이 아랍에미리트는 개인 소득세율이 0%인데요. 예. 런던만 하더라도 개인 소득세가 최고 45%고 또 자기가 주식 매매를 통해서 벌어들인 그 자본이득세에는 24%의 세율을 매겨요. 예. 이렇게 세금을 내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보다 매력적인 세율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가족 비자도 잘 나오고 또 아이들의 교육 시설이나 라이프 스타일까지 좀 돈 좀 있다고 하는 그런 부유층에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들이 나는 두바이로 가야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 헤지펀드들도 그 인재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아랍에미리트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인재가 회사를 움직이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예. 그 시차를 보면 두바이는 홍콩보다 4시간 느리고 런던보다 3시간 정도 빨라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마감을 확인하고 유럽 개장을 확인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거죠. 아. 그리고 뉴욕과는 9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뭐 언제든 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차입니다. 그 헤지펀드들은 사실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예. 그 업무 루틴에 맞게 정말 하루 종일 일하기에 최적의 도시인 겁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중동의 다른 부유한 나라들도 많은데 여기에서의 주는 그 각종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매력적이어서 많은 펀드들 자금들이 이 아랍에미리트 특히 두바이 같은 데로 몰려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말고 또 이 산업이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들이 더 있을까요? 팬데믹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팬데믹이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로 국경을 걸어 잠갔잖아요. 봉쇄 조치도 상당히 강력하게 시행을 했는데 네. 그때 아랍에미리트는 과감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봉쇄가 있긴 했지만 그 예.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덕분에 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임시로 아랍에미리트에 갔다가 정착까지 했고 또 정부도 이를 기회로 삼아서 투자 이민을 확대해 줬습니다. 예. 외국인 사업도 더 자유롭게 풀어줬고요. 그리고 인도 국적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가깝다 보니까 가족과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매력적인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헤지펀드 직원들의 그 증가율을 보면 그중에서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높은데 이 중 상당수가 런던에서 이주해온 인재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런던에서 근무하던 인도계 사람들이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두바이와 아부다비로 이주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의 국부 펀드가 굉장히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이 펀드들을 설득해서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 헤지펀드들이 중동 현지의 사무소를 일부러 열어서 투자 의지를 좀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이러다가요. 세계 금융의 허브가 뉴욕, 런던이 아니라 두바이, 아부다비 이걸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아직 뉴욕이나 런던에 비할 수준은 아니지만 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를 아예 아랍에미리트로 옮긴 경우를 찾기는 사실 힘들기는 해요. 네.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처럼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흐름이겠죠. 런던은 자본이득세를 더 높이려 하고 있고요. 뉴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은 중국의 지배력이 더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 금융 허브의 대안으로서 이렇게 중동으로 인재가 몰리다 보면 아랍에미리트가 새로운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중동의 도시가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무슨 싱가포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이슬람 문명권의 색깔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뭐 부유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정책을 펼친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집값도 엄청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세계 곳곳에 새로운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